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강경식입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벌써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상 대주민 접촉이 차단된 가운데 이뤄지는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깜깜이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4.15 총선과 선거가 지방 언론과 함께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집중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호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홍영철 제주참여혁명연대 공동대표님 나와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김지연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내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 네. 예, 남아있는 일정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4월 2일부터 네. 본격적인 선거 기간이 개시되면서 선거 운동이 시작이 네. 됩니다. 그리고 4월 10일부터 11일 동안 양일간 전국의 읍면 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네. 6시까지 사전투표가 일제히 실시됩니다. 네. 그리고 본선거일인 4월 15일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되고 이후에 곧바로 개표 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뭐 정당이라든가 후보도 이제 유권자 접촉도 어렵고 그래서 상당히 좀 이번에 좀 이상한 선거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심각한 상황인 예. 거죠. 선거뿐만이 아니라 예. 우리 일상의 삶에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예. 초유의 상황을 지금 맞고 그렇죠.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선거와 관련해서는 가장 큰 문제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 투표를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후보자 대면 접촉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후보자가 내놓은 정책이나 또 공약 이런 것들도 사실 여러 방면을 통해서 접촉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검증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기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이 사태가 완전히 그 기회를 많이 위축을 시켜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 유권자들에게는 대단히 안타깝게도 예. 후보를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투표를 하는 상황, 고민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대표님. 예, 말씀하셨듯이 예. 사실 좀 이 비대면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예. 특히 좀 유불리가 있는 것이 정치 신인들 얼굴이 잘 안 알려진 유권자들한테 이런 분들이 좀 불리하게 되고요. 또 정당으로 치자면은 좀 군소 정당들, 신생 정당들 이런 데가 이제 대면 접촉을 하면서 본인들의 정책이라든지 소신들을 좀 밝히는 게 유권자들한테 좀 강하게 와닿을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이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뭐 방송이라든지 요즘 SNS라든지 이런 걸로만 통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한편으로 좀 치우치는 그런 좀 유불리가 좀 강해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기준 후보가 상당히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그게 좀 이번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뭐 확진자라든가 아니면 자가격리자들 그런 분들과 관련해서는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고심하는 분들도 많을 건데 지금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이제 예. 격리되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거소 투표를 통해서 투표에 참여하시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사실상 거소 투표가 이제 종료가 됐고 그 이후에 확진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이분들께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의 참정권에 대해서는 딱히 많은 이동 투표소랑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투표소도 검토 안 한 바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투표권을 보장해주기는 어렵다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수 투표도 끝난 상태에서 자가격리자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치료센터에 이제 격리된 분들은 특별 사전 투표소가 운영이 됩니다. 하지만 제주 지역에는 생활치료센터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거소 신고를 한 기간이 끝나고 나서 확진자 분들에 대해서는 투표 대책은 사실상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총선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향후 4년을 이제 선출자들에게 맡기는 거죠. 이 법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의 살림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지역의 유권자를 대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또 지역의 경제 발전, 정치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예. 중요한 사명을 맡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후보자들의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라든가 면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투표를 하게 된다면 그 폐해는 올곧이 유권자들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좀 더 현명한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든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혹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내가 그 후보자를 결정할 때 어떤 정보로 어떻게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냐. 이건 올곧이 또 유권자에게 그냥 남겨져 버렸다는 거죠. 네. 우리 사회가 그 역할을 못 해주는 상황이 된 게 바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걸 이제 유권자들이 좀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유권자가 어떤 후보를 뽑느냐, 어떤 후보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네. 나의 삶, 우리 국가의 삶이 국가의 그 운영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인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홍영철 대표님, 물론 코로나 전국이긴 합니다만은 이번 선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중간 평가적인 성격도 갖고 있는데 이번 선거의 어떤 성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문재인 정부가 중반 정도 돼서 어떤 선거나 이게 정권의 중간 정도에 있는 선거들을 중간 평가의 의미로 많이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총선이 사실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행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심판을 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도 차원에서는 제주도 자체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국회에서 결정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른 지방보다 좀 다른 점은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거는 기대가 상당히 높고 많은 부분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상당히 총선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주 특별법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고 또 그 법을 관계하시는 분들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 도민들이 이제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 후보자 등록은 이미 다 끝났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등록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제주 지역에는 제주시 갑선거구에 7명, 을선거구에 5명, 그리고 서귀포시 선거구 3명에서 총 15명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이제 시작될 건데요. 이제 후보들도 이제 각 정당별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예, 각 지역구별 그 관전 포인트. 우리 홍영철 대표님 먼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저희가 이제 어떤 총선에 대한 분석은 안 해봤지만 사실 지금 가장 제주시 갑 지역이 이렇게 후보들이 서로 비슷비슷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많이 관심이 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갑 지역이 나머지 지역은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좀 지역구에서 좀 이렇게 우세한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갑 지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제주도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이 좀 결정이 나겠다 하는 그런 점과 더불어서 지금 저희 시민사회에서는 어쨌든 제2공항과 더불어서 지금 내년부터는 이제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 3차 계획 수정 계획들이 들어가면서 상당히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 총선 후보자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은 지역구별 이제 관전 포인트. 네, 제주 전체를 놓고 보면 이제 세석인데요. 세석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300석 중에 1%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입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기도 하지만요. 제주의 방향도 설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분들인데 세 분이 지역구마다 과거 선거에서 역대 지금 3선 3차례 모두 이제 4차례가 될 텐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석권을 한 상황인 겁니다. 이게 과연 이번에도 그대로 지속이 될 것인지도 좀 관전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얘기들이 이 선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또 바뀌어갈 것인가. 특히 공론화 과정의 문제,
또 의회에서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긴 한데 네. 각 후보들은 민주당 후보들은 그런 표현을 했었죠. 도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그 취합을 하고 그 공론회 과정의 결정을 따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선거가 공론화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특별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예. 후보자들이 동일하게 지금 한 목소리로 내고 있는 건 여나 야 모두 후보들이 그렇게 내고 있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개정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 여기에 좀 우리 도민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선거는 지난 선거에 비해서 좀 달라진 점이 좀 있는데요. 네.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예. 하향이 되었고요. 예. 그리고 현재 가장 큰 이슈인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예. 도입되면서 선거에 예. 참여하는 정당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군소정당들의 어떤 표의 의미를 살려서 이제 좀 다양화된 정치 세력들이 국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여곡절 속에 이제 통과가 됐는데 사실은 그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상당히 이제 국민들 또 군소정당들이 지금 실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있습니다. 홍영철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이제 거대 양당 체제로 가면서 다양한 목소리들을 대변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그거와 다르게 이렇게 정당들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 지지해준 표가 왜곡돼서 나타나는 게 지금 거대 양당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군소 정당들한테 어떤 특혜를 준다는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민의를 바르게 이렇게 그 비례성에 입각해가지고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바로 세우고자 하는 과정인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거대 양당이 위성 정당들을 세우면서 상당히 이 원래의 뜻을 왜곡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이러한 어떤 위성 정당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해안으로 좀 걷어내고 좀 올바른 선택을 해주시라. 본래의 이 의도에 맞는 그런 선택을 해주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비례대표 비례정당이라고 하는 게 35개 비례 후보를 낸 정당이 그렇습니다. 35개 정당이고요. 51개 정당이 이제 등록을 한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역대 아마 우리 과거 선거에서도 이렇게 많은 정당이 후보를 낸 적이 아마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뭘 의미냐면 그만큼 역동적이다 우리 정치가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다른 면에서 보면 이게 우리 그 정치의 현실이다.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고 새로운 것들, 새로운 정당 혹은 너무 패할 것 같으니까 또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내고 또 변신하게 되고 이 과정들을 이합집산하는 과정들을 여러 차례 경험을 해왔던 거죠. 역시 이번 총선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다. 35개 정당의 후보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유권자들은 투표를 하게 될 겁니다. 35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쭉 이렇게 볼 텐데 우리 지역에는 이제 35명이 아니니까 일단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많으면 35개 후보들까지 다 봐야 되는. 똑같은 35개의 정당에 대한 투표 있으니 그렇게 되겠죠. 그럼 35개 정당에 투표를 하려고 하면 다 읽어보느라고도 사실 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사실상 개표상으로도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어떻습니까?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21개 정당이 비례선거에 참여를 했는데 그 당시에 투표용지의 길이가 33cm였는데 이번에 35개 정당이 나오면서 48cm가 투표용지가 길어졌기 때문에 유권자분들께서도 투표소에 가셔서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받아보시면 굉장히 곤혹 내지 당혹스러울 거예요. 비슷한 정당명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정당명을 숙지하시고 투표소 오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투표용지가 길어졌기 때문에 선거를 관리하는 특히 개표를 할 때 저희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직까지는 해보지 못한 수개표 방식을 통해서 이번 비례대표 선거 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당일날 이제 정당 투표는
나오기 어렵겠네요. 어떻습니까? 한 며칠 걸립니까? 사실상 예상으로는 지역구 투표는 한 자정 정도 되면 나올 예. 것 같은데요.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아마 그 다음 날 돼야 좀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전국에서 비례대표를 개표한 다음에 그리고 취합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좀 이야기를 나눴던 그 위성정당 관련해서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자매당이라고 하는 이제 미래한국당, 또 이제 꼼수의 꼼수 대응으로 또 민주당에서는 이제 더불어시민당 이렇게 내고, 또 이제 사실상은 이제 그 미래한국당의 경우는 국회의원 꺼주기를 해서 20석을 채워가지고 결국은 이제 막대한 국고까지 받아가는 뭐 이런 형태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고 또 이제 실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홍영철 대표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꼼수에 대한 꼼수 대응이라고 했는데, 예. 사실 이거 그 맨 처음에 그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예. 이 꼼수로서 어쨌든 의석을 늘리고자 했던 것에 대해서 이 더불어민주당도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서 사실 이거의 꼼수에 대한 꼼수 대응 이렇게 한 결과가 됐습니다. 사실 그럼으로써 이제 그 원래 제대로 된 비례성을 반영하고자 했던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그 본의가 많이 훼손됐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이제 군소 정당들이 매우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네, 그런 결과가 됐고, 그럼으로써 결국은 이제 국민의 눈으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뭐 그런 상황이다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제 군소정당이 숫자를 더 늘리는 그런 선거법은 개정이 됐는데, 또 결과적으로는 위성정당으로 인해서 거대 양당으로 구체화되는 선거가 되지 않겠는가? 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거의 그렇게 확실시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들을 보면 두 거대 정당과 정의당이라고 하는 게 항상 이렇게 1, 2, 3위 정도 이렇게 보여져 왔던 건데, 정의당을 포함해서 소수 정당이 원내 진입하도록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이 결국 위성 정당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진보 진영의 것들을 정의당 표를 오히려 지지를 뺏어가 버리는 상황이 생긴 거죠. 최대 수혜자였던 정의당이 불과 한 달여 만에 최대 피해자로 됐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모든 것이 다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우리 국민들의 그러면 등가성, 그 비례적인 그 유권자의 표심이 그대로 정치 의석에 반영되어질 것이냐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 논란 속에서 지금 보여지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사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선거 얘기는 좀 더 이따 더 나누기로 하고요. 이제 지방 언론 지금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이번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이제 막대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공정보도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후보자의 선거 운동 한파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유권자 대면 홍보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그리고 유튜브 이용한 홍보가 이제 대세로 떠올랐고, 말씀하신 이제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실시되는 여론조사 결과에 이제 많은 후보자와 유권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선거 공정보도에 대한 그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중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공정보도가 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영향력 어느 만큼 이번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언론에. 저는 좀 먼저 미국의 사례를 좀 갖고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미국의 경우는 대선이 이제 곧 임박을 했습니다. 올 11월 이제 대선이 치러질 텐데, 임박해 오면 주요 언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선언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사설을 통해서 왜 우리 신문은 이 후보를 선택하는가, 이 후보가 제시하는 정책이 어떤 것이고 이 후보가 살아온 삶이 어떻고 철학이 어떻고 명확하게 선택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그래서 지지를 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지선언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보도를 보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과거에 우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전히 그랬습니다. 지금은 과거보다 좀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여론조사 보도에서도 그렇고요. 공약 검증에서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그 폭로성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죠. 언론의 임무가 검증하는 겁니다. 후보자를 검증해줘야 되는 공적 과업이 있는 건데 검증한다라고 하는 그 명분 아래서 폭로를 한다라는 거죠. 의혹을. 그렇게 되면 짧은 선거 기간 동안 그 폭로에 방어하다 보면 그 해당 후보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고 선거는 끝나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언론의 이제 소명이기도 하고요. 양날의 칼이기도 합니다. 검증을 잘하면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언론이 공정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한 면의 칼날로 이렇게 의혹 제기가 공정한 차원이 아닌 상황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선거를 오히려 망치는 그런 결과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그 공직선거법 8조에 의해서 우리 언론은 이제 공정보도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게 할 수 있는지 그 법적 범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공직선거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언론사의 공정보도 의무는 그렇게 강제적인 규정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언론의 보도 활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적이고 능동적이고 지속적이지 않은 한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을 해주고 있고 다만 언론의 선거에 있어서 언론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방송과 그리고 선거 기사 그리고 인터넷 언론 등을 전담적으로 심의하는 기구가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홍영철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게 자유 언론 아니면 공정보도 이게 사실은 약간 상충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이게 정치 신인들한테 또 군소 정당한테 불리한 선거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현재 이렇게 선거판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오히려 기계적인 공정성이 특정 후보한테 불리한 결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공정 보도라고 하면은 사실 기계적인 중립이라든지 가치 중립. 근데 가치 중립이라는 게 있을 수 없거든요. 아까 교수님, 김경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언론이라는 이 매체가 언론이라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중립이라든지 가치 중립 이런 것들을 선언한다는 게 사실 맞지 않다 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언론들이 어쩌면 이게 기계적인 공정이라든지 기계적인 중립이 아니고 어떤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특정 이제 군소 정당이라든지 이 정치 신인들한테 기회를 더 많이 열어줘야 됩니다. 언론이라는 역할이. 그런 점에서 지금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정치 현실입니다만은 선관위에서는 특정 지지율, 어느 정도 지지율 이상을 얻은 후보들만 방송 공식 이제 선관위 주관하는 토론회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방송 토론에 나가는 후보는 거의 절반도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상당히 그 정치 신인들이한테 새로운 정책적인 제시 이런 것들을 좀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 선관위의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일반적인 언론사도 그걸 꼭 따를 필요 없지만 그것에 기준을 해가지고 방송 토론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현재 상황,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다행히 2020 선거 미디어 감시연대 기자협회 등이 이제 지금 주도해서 2020년 총선 보도 준칙도 만들어서 나름대로 언론의 어떤 공정 보도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 먼저 우리 홍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걸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말씀드릴 텐데요. 외국에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출마한 후보들은 거의 다 이제 토론의 기회를 갖고 권역별로 돌면서 다 유권자들에게 접촉을 하게 됩니다. 보신 왜 출마를 했고 어떤 상황, 어떤 정책 공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 합니다.
거기서 이제 유권자들이 당원들이죠. 당원 대의원들이 이제 선출을 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본선으로 나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나라는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를 선정을 합니다. 예. 이거는 여론조사라고 하는 그 맹점이 여전히 있거든요. 오류의 발생의 그렇죠. 가능성이 상존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뭔가 좀 정치를 바꿔보겠다라고 뛰어든 신인들이 유권자들에게 단 한 번도 본인의 정치적 그 어떤 그 그림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컷오프 돼버리니까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는 거죠.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인지도 높은 사람, 조직 있는 사람, 현직에 있는 사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신인들이 제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한계는 여전히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문제 좀 지적하고 싶고요. 공정이냐 불공정이냐 문제죠. 2018년도에 이게 전 세계 언론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그 평가한 37개국 중에 37위 꼴찌를 한 경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제주 지역의 언론인 스스로가 제주 지역의 언론 보도가 그러면 공정하냐라고 물었습니다. 언론인들이 보도하는 것들을 스스로에게 공정하냐라고 물었을 때 59%가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각 언론사마다 보도 준칙도 있고 윤리 강령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미디어 감시 연대가 떴습니다만 이 자체는 있어서가 없어서가 아니라 윤리 강령, 보도 준칙 뭐 여러 가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한계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아까 같은 지적을 어떻게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군소정당 후보라든가 이런 후보들이 어떤 자유로운 그 선거운동 접촉 이렇게들이 가능해야 되는데 오히려 선거법이 좀 제약 요인이 제공되어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홍영철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잘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2004년도에 이제 청중 동원식 합동 연설회가 폐지되면서 이제 미디어 선거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때 만든 조항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후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송국의 한계도 있고요. 토론상의 운영의 효율도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정해진 기준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가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불리한 부분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정치권에서도 입법 정책적으로 많은 고려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신 이 여론조사 관련 부분은 사실상 정당에서의 당내 경선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이 정당의 민주화와도 직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픈 프라이머리로 할지 여론조사를 할지는 각 정당의 자율성에 속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ARS로 하느냐 아니면 전화로 하느냐, 그 전화도 유선으로 하느냐 무선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계나 업계에서도 의견 조율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지난 2017년 그 대선 과정에서도 보면 이제 문재인 그 후보하고 친한 쪽 언론은 이제 약간 그 여론조사에서 좀 높게 이렇게 좀 문재인 후보를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다른 후보를 좋아하는 그 언론 쪽에서는 또 그쪽을 좀 높게 하고 이런 것들이 또 이게 그 모 교수님의 그 연구 결과 이렇게 또 나왔더라고요. 이 여론조사의 왜곡성 상당히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주 KBS에서는 여론조사를 하거나 또 발표하지 않겠다 이런 원칙을 지금 구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영철 대표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 얼마 전에 그 후보자가 나와서 이 정견을 얘기하기 전에 KBS는 여론조사를 발표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사실 국민들도 대다수 알고 있거든요. 여론조사가 어떤 기관에 의해서 어떻게 조사되냐에 따라서 되게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나중에 그 자기 표가 이제 사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이른바 밴드웨건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그래서 막판에 가서 이런 결과적으로는 여론조사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여론조사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언론사들이 별도로 이제 여론조사를 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들을 그대로 둬야 될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이 좀 경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뭐 이게 선관위나 이런 데서 좀 공식적으로 좀 이게 좀 신뢰성들을 높이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근본적으로 좀 문제는 이런 인지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 여론이 좀 높고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궁극적으로는 여론조사를 어떤 이 선거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들은 아니지 않는가. 부정적으로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지금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얼마만큼의 다른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거든요. 아까 사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정말로 이 후보에게 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그 사람에게 지지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문제가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제 숙고를 한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그런 이유에서라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결정적인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걸로 후보를 결정을 하고 이걸로 가지고 우리 후보 단위로 하는 과정들 많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도 후보 단위로 하는 과정도 있었고요. 워딩 어떤 단어를 하나 쓰느냐, 지지하느냐, 선호하느냐 여기에 또 달라지거든요. 또 샘플링을 한다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5천만의 인구 유권자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2,000표 정도, 2,000명 정도를 합니다. 또 샘플링이 모집단 5,000명 중에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2,000명이 그 과학적으로 그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동전을 10번을 던지고 20번을 던지고 100번을 던지면 양면이기 때문에 50%로 나올 확률로 귀결되는 과정이 높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모수 전체의 모집단 가지고 그 확률이 그렇게 정확하게 모아질 수 있느냐, 과학적으로 그게 가능하느냐라고 하는 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론조사를 오히려 좀 더 신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 많이 안타깝죠. 아까 말씀하신 그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지지, 그다음에 안철수 지지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바뀌었다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 모집단에다가 특정한 그 번호를 넣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죠. 그 과거들이. 그러나 지금 그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신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 국민들도 그걸 좀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돌아가세요. 언론의 어떤 공정보도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선거법상으로도 지금 상당히 많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여러 위원회들이 있던데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에서는 이제 방송의 공정성, 기사의 공정성, 인터넷 보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각각 소관 부처 안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두고 있고요. 이 전자에 있는 방송과 기사에 관한 하는 선거일에 임박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정당이나 후보자가 그릇된 정보를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송사의 시정 요구라든가 반론 보도를 청구를 할 수 있고요. 해당 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해서 해당 방송사에 대한 이행 권고를 합니다.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경고, 주의, 권고까지 가능하고요. 참고로 앞서 말씀하신 이 총선 미디어 감시연대의 경우는 언론 유관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인데 다루는 언론을 보면 요 세 개 기관에서 다루지 않는 SNS와 유튜브까지 모두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민간과 관에서 하고 있는 언론 감시 기구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심의 기구도 두고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지금 문제점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전북 지역인가요? 공관위가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전에 모 후보가 커트보됐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처벌, 어떤 고발 조치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이 되고요. 그리고
제주 도내에서도 어떤 특정 후보자와 관련해서 이제 아직 공표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가지고 유불리하게 이제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서 보도하거나 한 경우에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주의 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그 제주 지역에서 지난 뭐 지방선거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아주 좀 대표적인 이제 그 공정 보도를 하지 않고 어떤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예를 들어 주시죠. 네. 제주 지역 언론의 좀 부끄러운 모습이었죠. 예. 특정 후보를 지지하니까 그 지지하는 후보의 기사를 좀 더 과장해서 실는 경우들이 있고요. 예. 또 반대로 특정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있다 보니까 상대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비판적인 보도에서 이제 의혹 제기나 이런 것들 좀 강하게 태클을 걸듯이 이렇게 보도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사실로 이제 나타났던 것들이고 아마 중재위원회 방송통신심의를 여러 차례 또 논란이 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와는 좀 다른 방식인데요. 무보도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보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지지하지 않는 혹은 이게 가깝지 않은 그 후보에 대한 기사를 아예 빼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 유권자들은 그 후보에 대한 기사가 전혀 안 나온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후보를 긍정적으로 과장해서 보도하는 경우, 또 반대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에 가까운 보도하는 경우, 또 하나 말씀드렸던 무보도 프레임을 아예 설정을 해버린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 안타깝게도 지난 지방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죠. 예. 지금 그 언론이나 방송 외에도 지금 뭐 유튜브라든가 뭐 1인 미디어 시대지 않습니까? SNS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지금 뭐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좀 들 수도 있는데 홍영철 대표님,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 미디어라는 게 상당히 다양한 형태고 또 똑같은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제 방송은 방송대로 역할이 있는 것이고, 뭐 신문은 신문대로의 역할이 있고, 인터넷은 또 인터넷대로의 역할이 있는데, 사실 인터넷에 이렇게 어떤 부분들은 뭐 분명히 이거는 좀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틀로서 이렇게 좀 올가매다 보면 사실 여기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되게 자유스럽지 못한 공간이 되고, 그럼으로써 사실 좀 특정 이제 방송이라든지 신문 이런 데는 매우 한정돼 있고, 어떤 공정성이라는 틀에서 어떤 이게 좀 이 유권자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 좀 빠뜨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완한다는 점에서는 인터넷 매체들의 약간 이게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뭐 그렇다고 이제 허위 사실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근데 이런 그런 부분에서 이런 인터넷이나 SNS 요즘 선거운동들이 많이 되는데, 그런 곳에서 예를 들어서 좀 어떤 특정한 좀 지나친 허위 사실이나 이런 것들은 선관위에서 보고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 자체가 인터넷 상의 맹점이다, 또 잘못된 거라서 이거를 더 제한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들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인터넷상의 어떤 이 모자란 점, 이런 것들이 방송이나 신문에서 또 잡아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팩트 체크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좀 호흡을 맞춰가지고 좀 다양한 형태로 유권자들이 좀 판단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 도내 100여 개 달하는 그런 언론, 또 이제 SNS라든가 유튜브 등등 뭐 많은 그 감시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비방, 허위 사실 유포 이런 것들은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노력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인터넷 언론사에 글을 게시하려면 실명 인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유튜브라든가 SNS 같은 경우는 이제 실명제가 적용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외관적으로 보면 인터넷 언론사만 좀 억울하게 단속당한다 하실 수 있겠지만은, 공직선거법에 보면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가 모든 매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이 일견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허위 정보거나 사실과 다르다, 그럴 경우에는 모든 같은 잣대로 그걸 가지고 저희가 규율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 그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선거가 시작됨과 동시에 허위 비방 흑색선전 TF팀을 가동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사이버 선거부정 감시단 직원들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 조치를 하고요. 그 좀 중하다 싶으면 이제 따로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그 유권자 한 표가 주는 힘과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투표율이 높았을 때 또 낮았을 때 이게 국정 운영이라든가 뭐 여러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십니까?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이 유리하다, 뭐 여당이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데서 많이 좀 벗어나 있지 않느냐. 예. 이미 여론조사 아까 경향성 말씀하신 어느 정도 흐름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가 완벽하게 틀리지 않으면 일정 정도 맞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중요한 것은 투표율이 자꾸 낮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권자들이 좀 더 내가 내 그 일하는 머슴을 뽑는 거거든요. 일하는 그 대표를 선수를 뽑아서 국회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더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지금 투표가 점점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SNS 관련한 건데요. 헌재가 2011년 12월에 인터넷에 대한 상시 선거 운동을 허용을 한 거죠. SNS가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요.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 그 SNS를 통한 정치 운동 활동들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고요. 참여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걸 통해서 여전히 그 투표율까지도 제고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이번 그 투표율을 높이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정국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떤 그 대책들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비대면 홍보를 통해서 이제 SNS나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당부 말씀드린다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투표소를 찾는 발걸음이 다소 무겁지 않을까. 다소 그럼으로써 이제 결과적으로 낮은 투표율은 국회를 구성을 하는데 충분한 민의가 반영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국내 폐해로 돌아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번 선거가 어려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생각하시고 꼭 투표소를 방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홍영철 대표님, 아까 뭐 서두부터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제 이번이 가장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각별히 유권자들이 어떤 그 정책이라든가 후보자 검증을 위해서 각자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각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오늘 언론에 대해서 이 언론의 역할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국민들이 투표를 꼭 해야겠다 하는 것들은 이번 내 한 표를 통해서 뭔가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에 누굴 뽑아나 비슷비슷하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횡행해가지고 그 유권자들이 실제로 표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게 후보자들이 갖고 있는 쟁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명확히 보여줘야 되거든요. 명확히 보여주고 이 후보자가 뽑혀야만 제주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라든지 이런 좀 확고한 그 유권자들한테 좀 하러 가고 싶게끔 하는 그런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고민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께서도 그 유권자 한 표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시죠. 우리 대한민국은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운영된다 이렇게 확신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거에 대통령 한 사람 뽑아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어 왔고 또 우리 대표 국회의원 선수들을 어떻게 뽑아서 해놓으니까 어떤 과정을 겪었다. 우리 다 익히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선거가 여러분 우리 모든 국민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거꾸로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가 피해를 주다 보니까 정치를 외면하게 돼버리는 거죠. 정치를 외면하면 결국 정치가 우리 국민을 외면하게 되는 그런 또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투표를 하시라. 마음에 좀 덜 들더라도 그 중에서 좀 더 나은 사람을 좀 찍어달라, 뽑아라 라고 하는 게 제가 꼭 국민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인 거죠. 예,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투표소에 네. 마스크를 쓰고 가야 되느냐, 뭐 어떠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 예, 그런 부분 관련해서 투표 네. 당일 예, 말씀을 투표 해주시죠. 당일 선거인들께서는 이제 다른 선거인들 그리고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분들의 이제 방역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하시고 투표소를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투표 전일과 매 투표소가 사전 투표 기간 끝나는 날도 투표소 방역을 철저히 하고 기표 용구에 대한 소독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한 30초 정도씩 이제 짧게 마무리 말씀 우리 대표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총선은 사실 제주도에 큰 현안이 있는 선거라서 유권자분들이 그 표심을 꼭 표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제주도에 그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교수님. 네. 코로나로 인한 모든 영역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거고요. 모든 국민들.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수록 참정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그 모범된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게 결국 그 결과가 우리에게 법으로 제도로 돌아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걸 꼭 좀 인식을 해서 그 사전 투표 기간도 있고 또 당일날 선거 투표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좀 분산돼서라도 꼭 코로나가 염려되면 그래서 꼭 투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도 역시 우리 선관위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런 그 우리 유권자들께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장님. 예, 이번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제주도 지역에서는 서귀포시 3개 지역에서 도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사실상 코로나 전국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 유권자 여러분의 더 각별한 관심과 참여가 요구됩니다. 우리가 선출한 국회의원들은 4년 동안 국가 예산을 다루게 되는데요. 이것을 유권자의 수로 나눠서 환산하면 유권자 한 표의 힘은 4,700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개인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면서도 꼭 투표에 참여하시는 성숙한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